예, 임단협 갈등이 넉 달째 장기화되고 있는 르노 삼성에 대해서 르노 본사가 프랑스에서죠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올해 신차 배정하는데 별로 좋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정도죠. 그래서 경고 메시지로 좀 해석을 하는 건데요. 지금 자동차 업계 상황을 감안할 때 이걸 그냥 단순한 경고 메시지 정도의 차원, 그러니까 르노 삼성의 한 회사에만 해당되는 차원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자동차 업계에 현재 놓여져 있는 현실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저희가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대 오대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다국적 자동차 회사의 고위 임원이 니네 이러면은 안 좋을 걸 뭐 이런 식의 뭐 경고 메시지 이런 보내는 일이 뭐 종종 있습니까? 굉장히 드문 일이죠. 공개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아예 영상 메시지를 찍어서 임직원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일로서 이게 르노의 노조가 계속 이렇게 파업을 벌리고 할 때 생산성 평가에서 지금 재배정을 하고 있는 제조업에 재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보낸 게 제조업 총괄 부회장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나온 로스 모저스라는 분이 그걸 담당하는 저 물량을 이렇게 배당하는 걸 담당하는 분이라 이거죠. 네. 르노의 공장이 전 세계에서 40여 개가 되는데 거기에 어떤 공장에서 어떤 물량을 생산할 것인가를 배정하는 입장에서 생산성 평가를 하는데 니네가 이렇게 지금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하는 메시지고 사실 안 좋은 징후죠. 불길한 그러니까요. 징후죠. 근데 사실은 그 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산성도 별로 안 좋고 임금은 높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물량을 굳이 많이 배정해서 본사 전체에서 봤을 때 굳이 손실하게 이익이 줄어들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요. 르노 삼성 노조가 부분 파업을 시작한 게 작년 10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넉 달이 좀 넘어가는 건데 근데 왜 부회장이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영상 메시지를 굳이 보냈을까 하는 시점 얘기가 좀 나오더군요. 예, 우리나라의 르노 삼성의 이 닛산 로그라고 하는 전체 생산 물량의 50%를 차지하는 이런 배정을 받은 것이 2014년의 일이죠. 그 후에 이 계약이 올해 9월에 만기가 돼서 재배정을 받아야 되는 시기이고 지금 또 글로벌로도 이 르노가 이 제조업의 어느 신차 물량을 배정할 것인가 공장마다 재배정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이게 겹쳐가지고 중요한 상황입니다. 오랜 파업으로 공장 생산성 평가를 하는 데서 낮게 평가가 되면 재배정을 받는데 성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에 평가를 했고 그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딱 성적표를 보니 한국의 르노 삼성이 지금 이 점수대로라면 안 좋으니 물량 배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아까 잠깐 닛산 로그라는 그 차종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부산에 있는 르노 삼성 공장에서 굉장히 많이 만드는 차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르노 삼성은 지금 2012년까지 사실 굉장히 내수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서 악재를 겪으면서 안 좋은 상황이다가 2014년에 이 닛산 로그를 배정받으면서 이 물량이 지난해 한 11만 대 이상 생산해서 전량 북미로 수출되는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르노라는 세계 2위의 자동차 그룹이 우리나라에 배정을 해줘서 부산 공장이 극적으로 회생하게 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그 발주 물량을 받은 그 차종이거든요. 이게 닛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닛산의 로그가 원래 큐슈 공장에 생산하던 것을 우리가 2014년에 뺏어온 것이죠.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차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남의 나라에서 만들던 거를 우리가 가져온 거라면 자칫하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남한테 뺏길 수 있다 이제 이런 뭐 논리는 당연히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엔 노조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노조가 작년 10월부터 부분 파업을 28차례나 벌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부분 파업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노조에 그동안에 사실 이 노조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많이 내고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좀 받고 싶은데 르노의 본사 측에서는 여기에 이제 1,400만 원까지를 캡으로 해서 상한으로 해서 이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로 받아가라, 성과급으로 받아가라라는 입장이고 기본급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노조는 계속해서 기본급의 인상, 기본급 10만 원과 자기 개발비 2만 원과 자기는 사실 이 정도는 받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입장으로
이 성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기본급이 확실히 보장이 되는 보상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기본급이 사실 무거워지면은 전체적으로 회사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건 우리가 최저임금 논란을 통해서 충분히 목도했던 바이기도 해서 노조의 주장과 회사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러면 이건 사실은 이제 합의를 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분명히요.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 이 합의가 계속해서 미뤄지는 거는 결국은 양쪽 간의 삿바 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사실 노조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올해 9월이면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임단협을 하면서 올해 9월이면 이 재배정 물량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치 않은데 그러니까요. 로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죠. 게다가 지난 11월에 이 부산으로 이 구상 공장으로 물량을 갖다 주는데 큰 역할을 했던 칼로스 곤이라는 이 그쵸. 회장이 지금 체포되고 이런 맞아요. 그래서 사실 닛산에서 경영진에 축출을 한 사례 그렇죠. 아닙니까? 이 경우에 특히 일본에 남은 이제 닛산의 임원진들이 일본인 임원진들이 일본 공장으로 가져가면 성과급이 깎일 것이 거의 이제 확실해 성과급만 보이는데 깎이는 게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량이 그렇죠. 그렇게 뺏기면. 그러니까 기본급을 올려가지고 이거 확실하게 보상을 받고 싶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이 공장의 물량을 배정받고 하는 데서 이거 조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게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친한파가 문제죠. 없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정을 좀 안에서도. 감안해 줄 만한 사람이 지금 르노 본사에 별로 그렇다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까 그 부회장이 보낸 메시지 중에 내용 중에 이 부산 공장의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요.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전체 글로벌의 그 르노 공장들 중에서는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본사를 제외하고는 최고 높은 수준이니까 평균 임금이 8천만 원 가량 정도 되는 임금은 제일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큐슈 공장과 경쟁을 한다면 큐슈보다 생산성이 높아야지 가지고 오는데 그렇죠. 큐슈보다 20% 정도 임금이 더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사보다 20% 낮으니까 임금을 올리고 싶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게 경쟁 공장에 이 물량을 뺏길 위협이 있는 데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사실 이런 그 생산성 부분에서는 사실 제조업에서 이게 물량을 배정하는 입장에서는 다 이렇게 라인을 맞춰놓고 줄을 세워놓고 생산성이 더 높은데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고 메시지가 나올 정도가 된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이 생산성 부분이 뭐 임금이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생산성이 좀 다른 나라하고 봤을 때 지금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일을 잘하죠. 우리나라의 숙련공 노동자들이. 그런데 지금 글로벌로 전체 자동차 업황에 변화가 일어나는 데서 이 생산성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임금 부분에서 임단협이 터프한 것은 우리나라 노조가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하죠. 자동차 업계 전 세계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을 보면 르노 삼성이 한 12%가 넘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에서 자동화가 제일 많이 되어 있다는 도요타는 이게 사실 한 6%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폭스바겐 같은 건 10% 정도 됩니다. 그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다가 특히 노동 생산 한 대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투여돼야 되냐 해서 르노 삼성이 한 27시간 되는 거에 비해서 다른 이제 도요타나 GM 같은 경우에 23시간에 24시간 정도면 된다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급여는 덜 받으면서도 차는 더 많이 만들어내니 당연히 전체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만큼 낮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 현재 자동차 업계 상황이 이렇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고요. 저희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도대체 지금 이 자동차 업계 글로벌 위기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업체들, 뭐 이를테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업체들 얘기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도대체 어떻게 좀 이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요. 가톨릭대 김기찬 교수님을 저희가 전화로 좀 잠깐 연결해서 말씀 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이 요즘 선제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지금 그 세계의 자동차 산업은 100년 만에 맞이하는 대전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 내연 기관 중심에서 케이스라고 하는 이제 뭐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이렇게 미래차를 위해서
지금 과거를 구조조정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를 들자면 GM 같은 경우는 구 GM을 버리고 신 GM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GM의 7개 글로벌 공장을 폐쇄하고 있고요. 14,000명 감원하기로 했고요. 예.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이 7,000명 감원을 예정하고 있고 제기어라든지 제기어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의 10% 4,500명 감원 계획. 또 도요타 같은 경우는 임원수를 55명에서 23명으로 또 닛산 멕시코 공장 같은 경우도 1,700명 감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런 큰 변화의 특징은 이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이 4차 산업형 또는 공유경제형, 전기자동차 이런 미래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생산성 싸움만 가지고는 미래에 대비할 수 없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유럽, 일본, 뭐 미국 이런 완성차 업체들 그렇게 좀 가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지금 그런 모습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인 겁니까? 예, 저는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지금도 너무 생산성 싸움에 이렇게 매몰돼 있고요. 예. 너무 방어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 자동차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게 저는 삼토끼 전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현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집토끼에 물려 죽는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략에서는 현재의 저주라고 해서 미래에 변화하지 않는 기업들이 생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르노 삼성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이 르노 삼성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제 닛산 로고 같은 경우는 이 해외 수출 물량이거든요. 아. 그래서 해외 수출의 핵심 품목인데 일본에서 제조해서 미국 수출하면 2.5% 관세를 내야 돼요. 아. 근데 우리가 2.5% 경쟁력이 한국에서 생산하면 이런 관세도 안 내도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러면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미국, 일본에 생산할 때보다도 2.5%만큼만의 경쟁력이 있느냐. 근데 오히려 보면 이제 르노 삼성에서 생산하는 경우보다는 요즘 엔화 가치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일본 큐슈에서 생산하는 게 더 싸다 이렇게 되면 사실 물량 배정받기는 힘든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업자원부가 사실 르노 삼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로고 물량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이야기를 사실 듣고 있었는데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가톨릭대 김기찬 교수님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왜 마음이 더 이렇게 좀 급해지네요. 다른 나라들은 막 거의 뛰어가다시피 하고 있는 판인데 더군다나 정부, 기업, 뭐 심지어는 학교 이렇게 산학년까지 다 이게 서로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우리는 다 따로 노는 것 같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너무 답답한 예. 상황이죠.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 산업계,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대세 상승으로 발전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강성 노조로 대표되는 뭐 자동차 산업 쪽에서 이렇게 추투로 해서 임단협하고 임금을 올리고 이렇게 얼마든지 그게 좀 사실 가능했던 시기였는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아예 대세 전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 여기에 임단협에 매몰돼 가지고 이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서로 강성으로 부딪히다가 결국 이 물량을 뺏기게 될 경우에 2만 5천 명이 직접 고용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만 2만 5천 명이 여기에 매달려 있고 2,500명이 직접 고용되어 있는 이런 아주 지역 기반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산업인데 이걸 전체를 다 놓치게 될 수도 있는 말하자면 제2의 한국 GM 사태 이게 퍼펙트 스톰까지 오는데 누구도 이거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번에 광주형 일자리에서 현대기아와 그리고 광주의 한국노총 그리고 광주의 관과 민이 다 협력해서 상생하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모델로 장기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기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합의가 꼭 필요하다는 시기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급하네요. 굉장히 지금 빨리 시급한 노사 상황. 정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정말 지금의 세계 7위 뭐 생산 뭐량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